안녕하세요. 봅쌤TV의 봅쌤입니다. 네. 오늘은 철학 칼럼 하나를 해석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철학 칼럼으로 쓰여졌는데 팟캐스트로도 방송되기도 했던 글인데요. 아델 반 히스라는 철학자이자 방송인, 네,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그 슈망 델라 필로소피라는 프랑스 culture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코너를 이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특히 1학년들한테 불어 롤모델을 찾아라 이런 조언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어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너무 듣기에 좋고 저런 사람처럼 이제 불어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델 반 리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롤모델이 꼭 아델 반 리스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정확하면서 약간 속도감 있는 그런 발음 이런 것들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 방송에서 철학 전공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그 방식이 너무 그 대중성과 전문성 사이를 막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 약간 지성미가 막 넘치는.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너무 철학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약간 접근 불가능한 그런 영역인 것 같이 그렇게 자주 느끼곤 하는데, 뭐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막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방송도 이제 슈망들라 필로소피라고 하면 이제 뭐 철학으로의 길 이런 뜻인데, 실제 게스트로 나오는 전공자들 대체로 이제 대학 교수거나 아니면 철학 연구자고, 그러니까 그 대중과의 소통에는 아주 원만하지만은 않아요. 좀 어휘들도 어렵고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정말 약간 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아델바니스가 그 청취자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서 그걸 너무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 게스트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뭔 소리냐 싶었던 그런 철학 사상이나 개념 같은 것들이 서서히 막 방송의 끝으로 갈수록 막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진행자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종종 이제 뭐 이 방송도 그렇지만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나오는 영상이나 오디오 클립 같은 거 듣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 4월에 이 5분짜리 팟캐스트 방송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정확히는 4월 2일에 업로드된 방송이고 대본도 함께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델반 리스가 칼럼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읽은 게 팟캐스트가 된 것 같아요. 아델반 리스의 이 진짜 허스키하면서 지성미 넘치는 이 그 방송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대본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링크 주소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함께 첨부를 하고요. 오늘은 그 내용의 일부를, 거의 대부분인데 아무튼 전체 다는 아니고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그라피 듀 코로나비루스라는 그런 제목의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코너, 거기에 일부로 이렇게 편성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그라피 이러면 엑스레이 촬영을 얘기하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엑스선 촬영? 약간 이런 제목의 그런 특집 코너였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프랑스 culture에서 마련한 그런 특집 코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도 이제 계속 소개를 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식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함께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이루어온 그런 뭐 문학의 힘으로, 영화의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같이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런 코로나 블루즈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든 그런 방송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로 이 아데바니스의 방송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항상 언제나 놀랍고 약간 본받고 싶은 데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유명해지면, 권위를 갖게 되면, 특히 지식인들, 교수나 뭐 철학자 뭐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면, 작가라든지, 그러면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약간 좀
자신의 견해에 권위를 실는 방식으로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의 교수라 이 분야 저 분야를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이렇게 확장성 있는 그런 사회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프랑스 지식인들은 자기가 원래 잘하는 일, 그거를 엄청 파고 들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접점을 쭉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잘하는 일은 뭐 자기 분야의 그런 책을 정교하게 읽고 분석하고 또 거기서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연구자들의 일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회 문제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찾아내고 그 방식으로 이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게 프랑스 지식인들의, 현대 프랑스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칼럼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쓰인 칼럼이고요. 당시는 프랑스는 약간 늦게 들어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굉장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동요가 심해졌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아데베니스는 그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 네, 아시죠? 에밀로 가장 유명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사회계약론,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함께 소개하게 될 고독한 산책자의 봉사, 이런 책들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선설의 대표주자.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얘기했던,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 장자크 루소의 마지막 저작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 수록된 두 번째 산책, 그 에피소드를 아델 반 리스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라는 것들 있잖아요. 불어로 크리즈라고 하는데, 위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루소가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승화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델 반 리스의 글을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면 호소 엘레 슈앙 다누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산책을 약간 요약적으로 나타낸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소와 슈앙 다누아는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개 품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막 개 품종을 막 많이 알고 있진 않은데 이 개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런 대형견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윗부분은 간단한 소개 글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그림 밑에 있는 아델바니스의 글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 jeudi 24 octobre 1676, alors qu'il se promenait à travers les vignes et les prairies sur les hauteurs de Ménilmontant, Rousseau voit que le groupe de personnes qui marchaient devant lui s'écartait brusquement. 1776년 10월 24일 목요일, 메닐몽땅, 그 파리에 있는 어떤 이렇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언덕이 있어요. 메닐몽땅이라는 이름의 언덕이 있고 지금은 전철역도 있고, 메닐몽땅의 포도밭과 초목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던 루소는 자기 앞쪽에서 걷고 있던 일군의 사람들이 갑자기 양쪽으로 브루스크먼, 갑자기 세카르테,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À peine a-t-il le temps d'observer ce mouvement qu'un gros chien danois se précipite vers lui. 정말 약간 순간적으로 그 벌어진 틈 사이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개 한 마리, 그 그레이트 데인종의 그 개 한 마리를, 그 개 한 마리의 움직임을 보게 된 거죠. Le chien court si vite que Rousseau n'a pas le temps de faire un pas de côté. Il pense même un instant pour pouvoir sauter les deux pieds joints le plus haut possible afin de laisser le molosse continuer sa course pendant que lui serait dans l'air. 근데 이제 걔가 너무 빨리 달려오니까, 너무 빨리 달려온 나머지 루소는 옆으로 이렇게 한 걸음 비킬 시간이 없었고, 자기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두 발을, 레두 피에를 이렇게 탁 놓고 최대한 높이 이렇게 뛰어오르면 그 내가 허공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걔가 그 밑으로 지나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Cette idée, la dernière avant son accident, il n'eut pas le temps de l'exécuter. 이 생각이 이제 자기가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 했던 가장 마지막 생각인데, 사고가 나면서 기절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생각을 끝으로 이제 기억이 잠깐 끊어진 건데, 근데 이 생각을 이제 시행에 옮길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달려오는 개한테 치인 상황이 된 거예요. À l'origine de la crise, un accident. 네, 이거 소제목인데,
위기의 기원은 하나의 사고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일어난 게 이제 루소에게 닥친 그 크리즈의 기원인 겁니다. Il ne sentit ni le coup ni la chute et reprit connaissance entre les bras des passants qui lui racontèrent que les chevaux d'un carrosse avaient failli lui passer sur le corps après la course du chien qui, bien que l'ayant aperçu, n'avait pas pu retenir son élan. 루소는 꾸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고 슛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는 그것도 느끼지를 못했고 뭐 하늘로 떠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도 갖지를 못했는데 reprit connaissance 그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entre les bras des passants 그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의 팔에 이렇게 부축된 상태로 이렇게 의식을 되찾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해주기를 그 개가 빠르게 지나간 그 뒤에 나타난 그 마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마차를 이끄는 그 말들이 하마터면 그 루소의 몸 위로 밟고 지나갈 뻔했다고. 사륜마차를 끌던 그 말들이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갈 뻔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너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 개는 그 뒷부분 비앙클레이앙 아펙슈 부분이 이제 개를 수식하는 표현인데 개도 그 루소를 보기는 봤지만 뭐 자기의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달려오던 개한테 치였고 그래서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행인들이 자기를 부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저런 너 지금 어떻게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건데 개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이제 마차가 오고 있었는데 그 마차에는 정말 하마터면은 치일 뻔까지 했던 거죠. 네. Rousseau était tombé la tête en avant, la mâchoire supérieure avait frappé le pavé, sa lèvre supérieure était fendue jusqu'au nez, ses incisives étaient rentrées dans la gencive. Le visage était meurtri, le pouce, le bras et le genou grièvement blessés. 네, 그래서 그렇게 다친 이제 루소가 의식을 찾으면서 자기 몸에 어디가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다 두 번째 산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 책의 그 두 번째 산책. 루소는 était tombé la tête en avant이라고 했으니까 머리부터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머리부터 먼저 떨어진 거죠. 윗턱이 la mâchoire supérieure 윗턱이 보도블럭 엄청 빠르게 가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한 이만한 돌들이 이렇게 포장도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보도에 이제 부딪혔고 그의 윗입술은 코까지 찢어졌고 그리고 앞니들이 그 잇몸 안으로 막 들어박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가 되게 세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얼굴은 뭐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가 됐고 엄지손가락, 팔, 무릎 같은 데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Mais Rousseau se sent bien, tellement bien que s'il décide de faire le récit de cet accident dans ses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texte publié quelques mois avant sa mort, c'est parce que cet événement provoquait en lui une crise salvatrice. 그런데 루소는 se sent bien 하면은 이제 뭐 기분이 괜찮았을 수도 있고 몸이 괜찮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루소는 괜찮았습니다. 너무나 괜찮았던 나머지 그 이 사고를 하나의 이야기로 쓰겠다는 결심까지 하기에 이르는데 그 글을 쓰게 된 그 책이 이 책 제목이 Rêverie du promeneur solitaire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인 거죠. 그리고 좀 괄호 열고서는 그의 사망 몇 달 전에 출간된 텍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루소가 1778년에 사망했고 1782년에 그러니까 4년 뒤에 이 책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델바니스가 헷갈렸던지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산책 이 텍스트만 먼저 다른 곳에 출간이 됐다가 이게 다시 Rêverie du promeneur solitaire로 이렇게 같이 뭉쳐져서 다시 출판이 된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그 문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 책의 뒷부분에 그 루소 연보도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출간된 책으로. 그리고 이게 10번째 산책까지 있는데 10번째 산책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거를 이제 그의 방에서 그 원고가 발견돼가지고 그게 묶여져서 이거 책으로 출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럼 이야기로 쓰기로 했느냐? 그것은 c'est parce que 이 사건이 그에게 어떤 구원의 위기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위기는 아주 뭐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뭔가 우리한테 닥쳐가지고 우리를 막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계기로서의 그런 위기가 된 거예요.
이 다음 아래 부분부터가 이제 아델 반 리스의 분석인데요. 이 위까지는 그 두 번째 산책의 내용을 약간 요약해 놓은 거였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Une crise n'est pas une catastrophe, mais un dénouement.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매듭풀기이다. 네, 매듭풀기는 또 다른 말로는 결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누에 하면은 어떤 매듭을 묶는 걸 말해요. 리본 같은 거, 끈 같은 걸 묶는 거. 그 매듭을 묶기가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매듭을 막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걸 푸는 것이 이제 결말과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노망은 그런 이제 매듭풀기, 직역하자면 매듭풀기고 그런 결말 해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매듭풀기이다.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니. 네. Car à l'origine, la crise, ce n'est pas le moment où tout va mal, mais le moment où nous est donné la possibilité de sortir du trouble. 왜냐하면 원래 위기라는 것은 모든 게 나쁘게 돌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트러블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을 얻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문제, 갈등으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위기다. 근데 이거 그 우리 모두한테 친숙한 서사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가지. 그 발단, 전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위기라는 건 결국 결말로 향해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작 단계 같다는,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아델 반 리스가 이제 이 crise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분석하는데요. Le mot crise vient du grec crisis, qui signifie non pas la catastrophe, mais le dénouement, heureux ou malheureux. 위기란 그리스어 크리시스에서 온 단어로 재앙을 의미하지 않고 매듭풀기, 결말을 의미한다. 그 결말은 물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결말이죠. La crise, c'est la situation critique qui peut conduire au pire comme au meilleur. 위기라는 거는 그 이후가 아주 나쁘게 au pire로 갈 수도, 그리고 au meilleur로 갈 수도 있는,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주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하고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슬아슬한 역인데 그게 어디로 갈지는 사실 알 수 없고 그 아슬아슬함을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Voilà de quoi nous aider à envisager la crise comme n'étant pas le résultat d'une fatalité qui nous rendrait impuissants, mais comme le moment où nous sommes plus que jamais responsables des événements.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라는 것을 envisager, 마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위기라는 거를 comme 이하, le résultat d'une fatalité로 받아들이지 않고, comme le moment où nous sommes plus que jamais,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문장 구조인데요. 위기라는 거를 우리를 rendre impuissant, 그러니까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fatalité, 숙명의 résultat, 결과로서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의 책임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직역하니까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할게요. Autrement dit, la crise, ce n'est pas ce qui nous arrive, mais ce que nous en faisons. 달리 말해서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숙명처럼 우리한테 그냥 던져지고 닥쳐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무력해져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그냥 난타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딱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말 전에 없이 우리가 이 사건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래서 데누멍, 결말로의 어떤 그런 해결책으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데누멍을 heureux로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결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라는 그런 어떤 단단함을 가질 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사태가 보면은 정말 좀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의식이,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이렇게 의식이 점점 되찾아질 때 그 루소의 의식이 한 번에 이렇게 쨍 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원래 저는 기절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 기절했다가 깨어날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사람이 막 어렴풋하게 막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막 이렇게 블러 처리돼가지고 시야도 뿌옇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루소가 이제 글을 쓰는데 뭔가 약간은 그
자아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내 이름이 뭔지, 내 성별은 뭐고, 나는 어디 살고, 지금은 몇 년도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의식하고 있잖아요. 늘 그게 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흐릿하게 뭔가 나를 둘러싼 그 세계와 나 사이의 그런 경계가 모호해진 그거를 바로 헤브리 몽상의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몽상의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몽상의 상태를 거쳐서 이제 의식이 완전히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이 몽상의 상태, 이거에 관한 이제 묘사가 두 번째 산책에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이거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고요. 가장 유명한 산책은 다섯 번째 산책인데 두 번째 산책의 이 대목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L'état auquel je me trouvais dans cet instant est trop singulier pour non pas faire ici la description. La nuit s'avançait, j'aperçus le ciel, quelques étoiles et un peu de verdure. Cette première sensation fut un moment délicieux. Je ne me sentais encore que par là. Je naissais dans cet instant à la vie, et il me semblait que je remplissais de ma légère existence tous les objets que j'apercevais. Tout entière au moment présent, je me souvenais de rien. Je n'avais nulle notion distincte de mon individu, pas la moindre idée de ce qui venait de m'arriver. Je ne savais ni qui j'étais, ni où j'étais. Je ne sentais ni mal, ni crainte, ni inquiétude. Je voyais couler mon sang comme j'aurais vu couler un ruisseau, sans songer seulement que ce sang m'appartint en aucune sorte. Je sentais dans tout mon être un calme ravissant, auquel, chaque fois que je me le rappelle, je ne trouve rien de comparable dans toute l'activité des plaisirs connus. 네. 이 아래 부분은 이제 별로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 약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데반리스는 이 문장들이 이런 지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 데는 일단 물론 루소가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일단 그게 가장 크죠. 루소는 글을 정말 잘 써요. 글을 너무 아름답게 쓰고 자기 변명도 되게 잘하고 궤변도 너무 그럴싸하게 늘어나가지고 읽다 보면은 막 홀려가지고 저도 막 설득되고 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 그거에 설득되고 엄청 타고난 그런 문필가, 그런 사람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논리력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시적인 아름다움을 산문 속에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장이 이토록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느끼기는 하더라도 그걸 묘사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존의 감각, sentiment de l'existence라는 건데, 그 실존의 감각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숭고한 어떤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sentiment de l'existence, 실존의 감각이라고 하면 한국어로도 어렵고 불어로도 어렵고 꽤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18세기 프랑스 문학 수업하면서 이 책도 그렇고 뭐 하여튼 논문들도 여러 편 읽게 됐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이 세계에 살아있음을 이렇게 완전히 바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의 환희, 굉장히 순수한 행복, 이런 것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뭐 그냥 때 되면 끼니를 챙겨 먹고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뭐 SNS를 한다든지 그런 때 이렇게 약간씩 희덕거리게 되는 그런 행복과도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냥 일보러 밖에 잠깐 나갔는데 하늘에 노을이나 막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되게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부드러운 동물을 쓰다듬을 때라든지, 뭐 되게 고요한 데서 엄청 맑은 물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귀여운 애들이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약간 이런 뜻밖의 순간에 문득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의식하게 되지는 않으면서 그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뭔가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런 감사함 같은 게 생기거나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행복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는데 루소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연 속에서 뭐 시사 논쟁을 하고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자연과 나 사이에 어떤 경계가 무너지면서 자연 속의 어떤 일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그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또 되게 놀랍다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은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유작인데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쓸 때 루소가 왕년에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의 막 심하게 왕따를 당했고 거의 사회적으로 매정이 됐고 야심차게 썼던 그런 글들도 줄줄이 다 금서가 됐고 엄청난 오독과 비난에 시달렸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사회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거의 자기 변호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이제 썼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가 행복을 느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치열하게. 이 책 보시면 이 아름다운 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막 약간 이런 제목과는 좀 달리 좀 읽기 힘든 그런 글들도 있어요. 너무 심한 자기 변명 같은 것들도 있고 아무튼 모든 대목이 아름답고 편안한 글들만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가 처했던 그런 상황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지독한 고독과 나를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어떻게든 루소는 행복을 붙들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책이에요. 네. 이 마지막 파트의 소제목을 보면은 leçon de crise, s'oublier pour mieux jou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기의 교훈, 더욱 잘 즐기기 위해 나 자신을 잊어버려라, 스스로를 이제 잊어버려라 이런 거를 이 글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델반리스가 이 칼럼의 마지막 파트에서 루소의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De cette crise identitaire et involontaire à l'issue jouissive, Rousseau fera l'un de ses plus beaux livres que je vous invite à lire et à relire pour mieux, qui sait, vous oublier à votre tour. 네. 그런 정체성의 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철학적인 커리어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인맥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위기이자 또 예기치 못한 그 위기에서부터 아주 멋진 주이시브한 그런 결말까지 루소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루소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인 이 텍스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읽으시라고 그리고 또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읽으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도 어쩌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 자신을 더욱 잘 잊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면서 그 기쁨 속에 빠져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뭐 나 자신을 잊었다. 나 자신을 잊어라.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 스스로한테 너무 갇혀가지고 내 문제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렇고 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그런 때이니만큼 우리가 완전히 낯선 시대 18세기 언제입니까? 18세기 1700년대 완전히 낯선 시대의 그런 굉장히 낯선 사람의 그런 글을 읽으면서 현실로부터 벗어나 보는 것도 좀 좋은 휴가가 되지 않을까. 이 8월의 마지막에 좋은 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